황혜정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청춘을 카드판에서 보냈지만 지금은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죠. 한때 부산에서 하나라 불리며 타짜의 삶을 살았던 그녀는 50년 전 그 세계와 작별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 민석이 전부였어요. 아들을 위해 손을 떼었던 그 세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판에서 어머니, 저 이번에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곧 찾아뵐게요. 민석의 문자를 읽으며 황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문자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죠. 일주일 후 민석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이미 불길한 예감을 주었어요. 어머니, 민석이가 강원랜드. 그곳에서 민석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가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죠. 밤낮으로 카드를 붙잡고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다음 판을 기다렸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도박과 빚 협박과 폭행의 악순환 속에서 민석은 견디지 못했어요. 황혜정은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아들의 차가운 뺨, 멍이 든 얼굴, 부어오른 손가락.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서는 단 한 줄이었죠. 엄마 미안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황혜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방을 정리했어요. 민석의 흔적이 가득한 방을 보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을 정리하던 중 나온 건 사채업자의 명함과 채무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 50%. 황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죠. 그녀의 눈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50년 전 판에서 봤던 그 수법, 그 악랄함이 여전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이 짓거리 아직도 안 고쳤구나. 명함에는 강원투자회사 조상우 상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황혜정은 계약서와 명함을 챙겨놓고 가방을 꾸렸어요. 몇 날 몇 시간이고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50년 전 손을 떼었던, 평생 잊고 살았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강원랜드 식당에 취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여든 가까운 노인을, 그것도 전설의 타짜였던 하나를 의심하겠습니까? 황혜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수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매일 밤 그녀는 손가락을 풀었어요. 50년이 지났어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다루는 법, 상대의 패를 읽는 법, 그리고 밑장을 빼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되살아났죠. 민석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황혜정은 식당 일을 하면서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소문, 모든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곧 조상우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강원랜드 VIP룸에서 큰 판을 벌이는 단골이었습니다. 도박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재기하려 할 때마다 더 큰 빚더미에 몰아넣는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판에 뛰어들어 밑장 빼기로 남은 재산마저 털어가곤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황혜정은 마침내 조상우를 보았어요.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오만한 미소를 지닌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두세 명의 부하들이 따라다녔죠. 황혜정은 그가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큰 판 열린다더군요. 주방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조상무가 또 누굴 망치려나 봐요. 황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검은 원피스로 갈아입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금팔찌도 꺼냈죠. 민석이 20살 생일에 선물해준 것이었습니다. VIP룸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두꺼운 담배 연기 사이로 흥분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8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중앙에는 조상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황혜정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이든 할머니일 뿐이었죠. 자, 시작해볼까? 조상우가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섞기였지만 황혜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특정 카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떻게 밑장을 빼는지. 역시 그 짓이군. 황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은 매서워졌죠. 이제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판이 진행될수록 테이블 위의 집은 조상우 앞으로 쌓여갔어요. 도박꾼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려 하자 조상우의 부하가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황혜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50년 전 자신이 본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망했을까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판이 끝날 무렵 남자 한 명이 황혜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70 가까이 보이는 신사였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혹시 부산에서 하나로 불리던 분 아니십니까? 황혜정은 움찔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죠. 맞으시군요. 신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부산 지하 카지노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쯤 되었을 때였죠.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기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황혜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예전에 하나가 잠시 되살아난 듯했죠. 저 사람 조상우라고 합니다. 요즘 강원랜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채업자죠. 밑장 빼기로 유명한데 선생님 앞에선 초보에 불과할 겁니다. 황혜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 기술로 이 판 한번 뒤집어봐요. 신사는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그중 하나고요. 황혜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만이 아니었군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조상우 때문에 자식을 잃었을까요? 그 생각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막 새로운 판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실 적기예요.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를 느낄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VIP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죠.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에게 쏠렸어요. 저도 한 판 끼워주실래요? 황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조상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할머니, 여긴 노인정이 아닙니다. 돈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황혜정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딜러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5천만 원입니다.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상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어르신, 그런 돈을 어디서?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황혜정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한 번쯤 큰 도박을 해보고 싶었죠. 조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앉으시죠, 할머니.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그녀와 조상우는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판이 시작됐죠. 조상우의 손이 카드를 날렵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황혜정의 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복수의 불꽃이었죠. 첫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혜정은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척했어요. 카드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규칙을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죠. 조상우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쉬운 먹잇감이군.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돈 다 잃으실 텐데요. 조상우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황혜정은 순진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오랜만이라 잘 모르겠네. 조상우의 오만함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밑장 빼기를 시작했어요. 황혜정의 눈은 그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죠.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그녀는 계속해서 졌습니다. 이런, 운이 없네요. 황혜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앞에 놓인 칩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조상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만두실래요? 더 잃기 전에. 아니요, 계속할게요. 아직 남았으니까요. 황혜정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황혜정의 칩은 이제 초기 금액의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일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전설이라더니 그냥 평범한 노인네였네. 하지만 황혜정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상우의 모든 움직임, 모든 습관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밑장을 빼는 정확한 순간을, 그의 작은 버릇까지도요.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살짝 누를 때, 오른쪽 눈가가 미세하게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을 황혜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6번째 판입니다. 딜러가 새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조상우는 이제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판에 올인하시겠어요? 황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마지막 승부를 보죠. 테이블 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특이한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려는 듯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조상우는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드 위를 날아다녔죠. 완벽한 밑장 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황혜정은 이제 미세하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묘한 변화였죠. 하지만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50년 전 부산에서 하나로 불리던 타짜가 돌아왔다는 신호. 자, 베팅하세요. 딜러가 말했어요. 황혜정은 남은 모든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상우도 자신만만하게 같은 액수를 베팅했어요. 그리고 카드가 돌아갔죠. 조상우의 손이 카드를 잡는 순간 황혜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등은 곧게 펴졌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무언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조상우가 자신의 패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황혜정은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죠. 그녀는 조상우의 눈동자에 비친 카드의 반사광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추가 베팅 어떠세요? 황혜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진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감을 보이다니.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했죠. 좋습니다. 얼마나 더 베팅하시겠어요? 황혜정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까지 걸게요. 봉투 안에는 아들 민석의 장례식 사진과 유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채 계약서가 있었죠. 조상우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상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아들이 당신에게 빌린 돈의 증거예요. 황혜정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죠. 월 50%. 어떻게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황혜정과 조상우에게 집중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조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민석, 기억나요? 한 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괴롭히던 젊은 사업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 사업일 뿐입니다. 조상우가 변명했어요. 돈을 빌리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럼 이것도 선택인가요?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상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내가 당신의 밑장 빼기를 다 봤다는 것도요. 조상우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손을 빼려 했지만 황혜정의 손아귀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어요. 너 그 짓 아직도 하냐? 그때랑 똑같다. 황혜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 늘었네. 조상우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 설마 부산에서 하나라 불리던 사람이야. 옆에 있던 노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전설이지. 딜러가 카드를 공개했어요. 황혜정의 패는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죠.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황혜정이 자신의 밑장 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역이용했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조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전 너와 똑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조상우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조차 입을 다물었죠. 누구도 황혜정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조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제 그가 잃은 엄청난 액수의 칩이 쌓여 있었죠. 황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방 안에서 가장 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내 아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빚졌죠? 황혜정이 물었습니다. 조상우는 말을 더듬었어요. 3천만 원 정도. 거짓말. 황혜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서에는 2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내 아들은 5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모두가 조상우의 악랄한 수법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자가 있었습니다. 조상우가 변명했어요. 월 50%. 황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금리의 100배가 넘는 이자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 협박하고 폭행했죠. 내 아들의 멍든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상우의 부하들은 이제 그에게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죠. 당신도 도박했잖아요. 조상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박은 했지만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진 않았어. 황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박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거야. 상대방을 속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그녀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상우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쩌시려고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죠. 돈은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칩을 모았습니다. 조상우가 잃은 것은 수억 원에 달했어요. 황혜정은 그 칩들을 조상우 앞으로 밀어냈죠. 이 돈으로 당신이 망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줘요. 내 아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조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황혜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이 더 이상 사람들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거였지.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사기 행각, 불법 고리대금, 그리고 밑장 빼기까지. 조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경찰에 넘기겠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당신들의 몫이에요.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마쳤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조상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그의 제국은 단 한 판의 승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황혜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도박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을 속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거예요. 강원랜드를 나선 황혜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석이 좋아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좀 편해졌니? 황혜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죠. 황혜정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여관방에는 민석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끝났어, 민석아. 이제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우에게서 받아온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계약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행한 협박과 폭행의 증거들까지. 황혜정은 그것들을 모두 유골함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길 거야. 내가 떠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 몰라. 이제 그들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지. 그날 밤 황혜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민석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민석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황혜정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황혜정은 증거물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의 하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 녹음 파일만으로도 조상우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죠. 불법 도박, 고리대금, 협박, 폭행. 죄목이 상당하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황혜정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처럼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황혜정은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기도 했죠. 그날 오후 황혜정은 강원랜드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신사를 다시 만났어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어요. 조상우는 어젯밤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답니다. 황혜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 아들은 이제 재활 중입니다. 노신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조상우에게 모든 걸 잃고 도박 중독까지 생겼지만 이제 천천히 회복하고 있죠. 선생님 덕분입니다. 황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오래된 빚을 갚았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상우의 피해자들이요. 노신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죠. 황혜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산맥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민석이 마지막으로 봤을지도 모르는 풍경.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황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민석이의 유골함을 모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하나라 할지라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를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이 바닥도 조금은 깨끗해질 텐데요. 황혜정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세계는 이제 저와 맞지 않아요. 50년 전에 손을 뗀 이유가 있었죠. 이번만큼은 아들을 위해 예외였어요. 노신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황혜정은 일어나 노신사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원랜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누군가에겐 꿈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겐 악몽의 장소인 곳. 그녀에게는 이제 과거의 한 장이 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황혜정은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민석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아들의 첫걸음마, 첫 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민석아. 황혜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기차가 고양역에 도착했을 때 황혜정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녀는 이제 민석이 남긴 빚을 모두 갚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황혜정은 민석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그녀는 자원봉사 계획서를 발견했어요. 도박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황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황혜정은 작은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타짜였던 그녀의 경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 복수는 칼보다 차가운 이성이 깔린 판에서 완성됩니다. 황혜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 있죠. 누군가에게는 지옥, 누군가에겐 마지막 승부처였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오전 10시. 서울 도심의 고급 금은방 다이아 프레스티지. 햇살이 매장 유리창을 통해 진열장 속 보석들을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광색 작업복에 노란 안전모를 쓴 한 할머니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중한 인사는커녕 낯선 분위기와 외모에 당혹한 눈빛만 흐릅니다.
점장 서현주는 짧게 눈을 찌푸렸죠. 말투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표정이네요. 어서 오세요. 시선은 할머니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매장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시멘트 얼룩이 남은 작업복,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나는 오래된 안전화가 눈에 띄었어요. 손톱 사이사이에 굳은 시멘트 가루, 거친 피부에 배어있는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분명했고 눈빛은 또렷했죠. 할머니의 시선은 진열장 속 목걸이 하나에 멈춰 섰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유리 위로 손을 뻗었죠. 손대지 마세요, 할머니. 탁! 점장이 손목을 쳐냅니다.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춰 섰어요. 그 손끝에 잠시 떨림이 보이다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아무나 만지는 곳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고 가세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하시니까. 점장의 말에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죠.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손녀 결혼 선물로 좀 보고 싶어서요.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건 인터넷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긴 예약 고객이 먼저라서요. 서현주는 손님들을 의식하며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태도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름진 눈가에 서서히 번지는 쓸쓸함이 보였죠.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을 나섰습니다. 인근 골목을 걸어가는 할머니에게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기사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탑니다. 조수석에 놓인 건설 현장 도면, 핸드폰에 동광건설 회장실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다시는 이 손으로 콘크리트를 다지던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김영옥, 45년간 건설 현장을 지킨 대한민국 대표 건설회사 회장. 오늘 손녀의 결혼 선물을 사기 위해 잠시 현장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그 시절을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작업복 차림의 할머니만 봤지만 그녀의 두 손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수천 세대를 세워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이아 프레스티지 금은방은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이 진열장 정리와 오프닝 준비에 분주했어요. 점장 서현주는 어제 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유롭게 메이크업을 고치며 말했죠. 오늘 오후엔 VIP 고객 미팅 있으니까 전부 긴장들 해요. 괜히 헛짓하지 말고.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막내 직원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매장 청소 중이었어요. 전날 늦은 야근에 이어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일하는 민지를 바라보며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들은 민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저애 어제 할머니한테 유일하게 친절했다던데. 그러게 바보같지. 지금 봐. 더 많은 일이나 떠맡고. 그들의 속삭임이 민지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민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때 매장 앞 골목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2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리고 뒷문이 열리며 우아한 정장 차림의 김영옥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의 김 회장은 형광 작업복 대신 단정한 네이비 수트, 진주 귀걸이, 우아한 머리 스타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매장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장 안공기가 바뀌었어요. 어서 오십니까? 점장 서현주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번졌어요. 김 회장은 말없이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어제 봤던 목걸이 그걸로 하지. 손녀 결혼 선물이니까. 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곧바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정말 안목이 높으시네요. 이건 저희 매장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딱 고객님 같은 분을 위해 제작된 거예요. 김 회장은 서현주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등급의 VIP 카드를 꺼냈어요. 매장의 최상위 고객만이 지닐 수 있는 카드였죠.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점장은 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객님,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김 회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전에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던 직원이 있어. 그 친구에게 응대받고 싶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민지를 가리켰죠. 민지 씨, 이리 와볼래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어제 그 친절,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당신 손으로 포장해주면 좋겠어요. 점장 서현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를 노려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판매 실적, 민지 씨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아이의 진심이 오늘 이 구매를 만들었으니까. 목걸이를 포장하며 민지는 회장님의 얼굴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때 김 회장이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혹시 몇 년 전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버스비 내준 적 있지 않니?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기억. 고등학생 때 우연히 마주친 눈물 고인 얼굴의 노인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던 날이 떠올랐죠. 지갑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하자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나였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인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부도 위기에 직원들 월급 주느라 그날 난 정말 한 푼도 없었지. 김 회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날의 절망과 좌절감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너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길에 주저앉아 울었을 거야. 김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언젠가 저 아이를 다시 만나면 꼭 은혜를 갚자고.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기억도 못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김 회장은 민지의 말을 자르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그 순간이 내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됐단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지.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친절이 내게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켰단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특히 점장 서현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이 쫓아낸 할머니가 바로 이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할게. 당시 나는 회사가 무너지고 모든 걸 잃을 위기였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자 미팅에서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 김 회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고 핸드폰 배터리도 다 나갔었어. 그날 밤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절망감에 무너지려는 순간 내가 나타났지. 민지는 그저 작은 선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후로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단다. 진심 어린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김 회장은 민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점장 서현주는 민지가 실적을 가져간 것도 분하고 회장이 민지만 챙긴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퇴근 직전 민지를 점장실로 불렀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서현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민지 씨, 오늘까지만 출근해 주세요. 차갑게 내뱉는 그 말에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현주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본사에 보고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뭘 잘못했나요? 회장님께 인정받았고 손님께 감사도 받았는데. 서현주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못은 없어. 근데 여긴 그런 게 중요한 곳이 아니야. 나는 내가 불편한 사람을 같이 일하게 둘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어요. 서현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고객과 인연이 있다면 다른 데서 직장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 말에는 비꼼이 담겨 있었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지는 무력감에 휩싸여 조용히 짐을 쌌어요. 자신의 책상에서 작은 소지품들을 정리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거나 말을 걸지 않았죠. 그들도 자신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명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어요. 다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민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작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서현주는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민지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수지였어요. 민지의 동기로 입사한 친구죠.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부당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점장님 마음인데. 민지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연락할게. 조심히 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민지를 끌어안았어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VIP 고객 미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포장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놓여있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금은방에 정장을 차려입은 박재훈 사장이 나타납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점장은 준비된 듯 사장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좋은 소식 있나요? 서현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박 사장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우리 어머니가 어제 여기 다녀가셨죠. 그의 말에 서현주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네, 물론이죠. 최상의 서비스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박 사장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VIP 고객이기도 하고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듯 했어요. 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 어머, 회장님이신가요? 서현주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된 듯 했죠.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모두 들려주셨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셨다고.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현주는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 그건 저희가 몰랐던 거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민지라는 직원은 어디 있나요? 서현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지요? 어제 퇴사했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퇴사라고요? 어머니께서 특별히 언급하셨던 직원인데. 서현주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겁니다. 박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장 큰 실적을 올린 직원이 해고됐다면서요? 그의 말에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수지가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민지는 해고됐어요.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수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서현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지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말은 나온 뒤였죠.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에 서현주는 몸을 움츠렸어요. 민지 씨의 연락처를 주세요. 그리고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세요. 지금 바로. 박 사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서현주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연락처를 찾아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죠. 박 사장은 직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매장 한쪽에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점장 서현주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자리에 섰죠. 박 사장은 모두가 모인 것을 확인하고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다이아 프레스티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고급스러운 제품과 서비스. 박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진심입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지 씨는 과거에 나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아이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고객을 대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우리 브랜드가 다시 살아났죠. 박 사장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점장의 표정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과거 우리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절망 속에 계셨어요. 그때 한 학생이 건넨 작은 도움이 어머니께 희망이 되었죠. 그 학생이 바로 김민지 씨였습니다. 점장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었고 그냥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민지 씨가 팀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박 사장은 단호히 손을 들어 서현주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우연이 당신의 진심보다 낫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부로 서현주 씨는 점장직에서 해임합니다. 그 말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서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하지만 사장님,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열애를 잃어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민지 씨를 어떻게 해고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박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외면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보석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현주는 말없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열에 넘게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현주는 매장을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박 사장의 결단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박 사장은 회의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매장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 박 사장은 민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매장 사무실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던 박 사장은 그녀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박 사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죠. 앉으세요, 민지 씨. 민지가 자리에 앉자 그는 조금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박 사장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김민지 씨,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 그날 당신이 한 행동이 지금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정신도 그 한마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들고 진지하게 말했죠.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를 만들자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서현주 씨가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요. 박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민지 씨를 이 지점의 새 점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박 사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경험은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타고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어요. 점장 임명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민지가 사무실을 나오자 주변 직원들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미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수지는 민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항상 진짜였어. 그게 통했구나.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동료들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장을 만들어 나가요.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어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민지는 새로운 점장 명찰을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한다, 민지야.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지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진심 덕분이지. 그걸 잊지 마라. 며칠 뒤 매장 한켠에 새로 생긴 액자가 걸렸습니다. 진짜 보석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김 회장이 손수 쓴 문구였어요. 민지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장이 된 지 일주일,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고객을 맞이할 때도 외모나 복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했죠. 그날 김 회장이 다시 매장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민지는 정중하게 맞이했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봐도 기분이 좋구나. 내가 그때 내 손목 대신 내 마음을 잡아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김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주는 선물이란다. 민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있었어요. 학생 시절 그날 할머니가 입고 있었던 외투의 패턴과 비슷했죠. 이건 나를 기억해준 사람에게 내가 기억을 돌려주는 방식이야. 김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어요. 매장 유리창 너머 햇살 속에서 그것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회는 내가 만든 거야, 민지야. 그날 내가 건넨 그 10,000원이 내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그건 희망이었지. 김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달라졌구나. 느껴져.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직원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란다. 그녀는 진열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보이는 팔찌, 내 손녀 친구 결혼 선물로 좋을까? 민지는 웃으며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물론이죠. 가장 좋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했어요. 이제 서로 구분 짓는 벽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장은 더 많은 단골 고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것이죠. 다이아 프레스티지에서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과거라면 즉시 쫓겨났을 사람이었죠. 그러나 민지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숙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딸 생일인데 구경만 좀 하려고요. 민지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든지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노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걸이 하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떠나기 전 그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진짜 보석은 사람의 마음에 있으니까요.